파나마 운하보다 거의 3배나 긴 거리를 물길로 중앙 아메리카를 횡단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선박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수로는 너무나도 야심차서 전 세계 무역로를 재편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전략적 균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이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제안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점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니카라과의 제안입니다. 약 278km에 달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운하를 건설하고 예상 투자액은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니카라과의 연간 국내 총생산 GDP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만약 완공된다면 니카라과 운하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현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무역, 아메리카 대륙의 지정학, 그리고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이 정말로 실현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21세기에서 가장 야심차고 위험한 프로젝트 중 하나를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을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카라과는 중앙 아메리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온두라스, 남쪽으로는 코스타리카, 서쪽으로는 태평양, 그리고 동쪽으로는 카리브해와 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항상 두 대양을 연결하려는 엔지니어들과 국제 강대국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운하에 제한된 경로는 약 278km에 달할 예정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파나마 운하는 약 82km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니카라과 프로젝트가 길이 면에서 3배 이상 더 클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길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운하는 평균 27-30m의 깊이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깊이는 최대 40만 톤급 선박, 즉 초대형 유조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ULCV까지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획된 폭은 일부 구간에서 500m를 넘습니다. 이는 항로 구간에 축구장 4개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넓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지점 중 하나는 니카라과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로 약 8,26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를 상상해 보면 브라질의 연방구 전체보다 더 넓은 면적입니다. 또한 계획에 따르면 운하는 약 105km에 걸쳐 호수를 가로지르게 되며 이로 인해 호수가 대양간 항로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2개의 심해항, 국제공항, 산업지대, 병렬 송유관, 그리고 보조철도 인프라가 제한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운하가 아니라 대륙 규모의 거대한 물류 복합단지가 될 것이며 파나마 운하보다 훨씬 더 큰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파나마의 지배에 도전하겠다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니카라과의 대양간 운하 아이디어는 21세기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파나마 운하보다도 더 오래된 것입니다. 19세기 초 강대국들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더 빠른 항로를 찾고 있을 때 니카라과는 이 전략적 연결을 위한 가장 실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니카라과 호수는 자연스러운 항로로 여겨졌습니다. 그 호수는 이미 내륙에 방대한 담수 수역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굴착의 필요성을 줄여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그 호수를 대양간 항로의 일부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연구해왔습니다. 실제로 파나마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니카라과가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엄청난 화산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모모톰보와 같은 화산들은 이 지역의 지질학적 위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파나마가 선택되었고 중앙 아메리카의 물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20세기 동안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전략적인 지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 세계 무역의 약 3%에서 6%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해상 무역의 성장은 전 세계 항해의 규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선박들은 더 커졌고 훨씬 더 커졌습니다. 2016년에 완공된 파나마 운하의 확장은 약 14,000 TEU,
즉 20피트 컨테이너 단위의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계는 이미 2만 TEU를 초과하는 선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운하는 여전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카라과 운하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2013년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정부는 중국 기업가 왕징이 이끄는 HKND 그룹에 50년간의 면허를 부여했고 이는 추가로 5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는 즉각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상 투자액은 500억 달러였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니카라과의 연간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50억 달러 수준입니다. 즉, 이 프로젝트는 국가 전체 경제 규모의 3배가 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일이 성공하려면 더 민감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참여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자본으로 건설되는 중미의 대양간 운하는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지정학과 결합될 때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사안이 됩니다. 정치적 야망만으로 운하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진짜 도전은 엔지니어링이 등장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프로젝트의 가장 인상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니카라과 운하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파나마 운하보다 더 큰 운하가 될 뿐만 아니라 현대 엔지니어링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토목 공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비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50억 입방미터가 넘는 토양과 퇴적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교를 위해 최근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에서는 약 1억 5천만 입방미터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프로젝트는 이보다 30배가 넘는 양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정도의 물질을 22방미터짜리 일반 트럭으로 운반한다면 약 2억 5천만 번의 운송이 필요할 것입니다. 278km에 달하는 경로에는 다양한 지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 습지대, 불안정한 토양지역, 그리고 지진 단층대 근처 구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호수는 평균 수심이 8m에서 26m 사이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계획에 따르면 약 105km의 운하가 니카라과 호수를 가로질러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배수 작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큰 구조적 위험이 나타납니다. 니카라과 호수는 단순한 항해 가능한 수역이 아닙니다. 그곳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천연 담수 저장고입니다. 이곳의 퇴적물 균형에 어떤 변화라도 탁도를 높이고 수생 생태계를 변화시키며 수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연료 오염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형 선박들은 중유를 사용합니다. 단 한 번의 유출만으로도 수천 평방킬로미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그 이상입니다. 파나마 운하와 마찬가지로 니카라과 프로젝트도 항로를 따라 선박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관문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관문 세트는 길이 약 520m, 너비 75m, 깊이 27, 30m가 될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이것은 축구장 2개를 연달아 놓은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각 관문 적동마다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약 1억 9천만 리터의 담수가 소모되며 이 수치는 파나마와 비슷합니다. 만약 운하가 하루에 15척의 선박을 운항한다면 이는 하루에 거의 30억 리터의 물을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파나마와 달리 더 잘 갖춰진 수자원 시스템을 가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니카라과는 가뭄 시기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더 복잡하고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니카라과가 이른바 태평양 불레고리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 활성 화산의 약 75%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이 나라는 지진 활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관문과 댐의 구조물이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깊고 강화된 기초, 구조 진동을 줄이는 시스템, 매우 강한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미세한 이동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몇 센티미터의 이동만으로도
구조적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선박이 떠다닐 수 있는 운하가 아니라 그 지역의 지질 자체를 견뎌내야 하는 운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에는 수백만 톤의 콘크리트와 구조용 강철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에는 약 450만 입방미터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니카라과 운하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수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로젝트에 포함된 항만과 부대 인프라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태평양에는 심수항, 카리브해에도 또 다른 항구, 산업지대, 병행 송유관, 그리고 물론 보조 철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하가 단순한 해상 통로만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통합 물류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긴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해상 인프라가 전략적 통로로 바뀌면 더 이상 단순한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정학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니카라과 운하가 실제로 건설되었다면 경제적 영향은 즉각적이었을 것입니다. 건설 단계 동안에는 4만에서 5만 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물류, 운송, 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수천 개의 간접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약 6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에게 이것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운하 주변에 조성되는 산업지구에서의 수익 덕분에 국내 총생산 10년 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대양간 운하는 전 세계가 파나마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고 초대형 선박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며 특정 무역 경로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상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는 운송업체와 수출업자들에게 더 큰 경쟁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 이점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따릅니다. 나라의 주요 담수 저장고인 니카라과 호수가 이 사업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질 변화가 어업, 농업, 그리고 식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게다가 제한된 경로를 따라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토 변화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그리고 덜 눈에 띄지만 어쩌면 더 결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적 영향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자금 지원과 장기간의 정치적 안정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한 투자자, 국제적 보장, 그리고 주제의 안정성이 없다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그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곧 일어났습니다. 초기의 열정은 식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요 굴착 작업은 한 번도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원래의 사업권은 니카라과 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대륙을 가르겠다고 약속했던 운하는 아직 첫 번째 대규모 구간조차 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프로젝트 종료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그 프로젝트가 현대공학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인프라가 지정학과 만나는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카라과의 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나마의 훌륭한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단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위한 수단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읽어볼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